매거진. 2015년 1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어제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님만 답해 주십시오. 0세부터 3살까지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이 넷이 있는데 이 4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잘못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824표가 집계됐는데요. 가장 적게 꼽힌 순서대로 보면 1%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3%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5%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자, 이들 3명 다 합쳐서 9%였습니다. 나머지 91%를 차지한 인물, 누군지 잘 아시겠죠?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91%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세부터 5살까지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당선인 신분이던 2013년 1월 31일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방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4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나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경제 위축 등 국내 현안을 정치권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이 나서달라며 총선 심판론을 직설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복지공약 이행이 포퓰리즘이면 복지공약을 해놓고 파기하는 것은 사기극인가?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맞은 데 대해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 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일축했습니다. 친박 3선 중진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당원에 의해 제기돼 야당이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덮어둔다고 한다면 제3회, 제4회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축내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겠다. 상당히 좀 무겁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받고 해임됐다가 해임 취소 판결로 교단에 복귀한 진영옥 교사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이 재징계를 추진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른바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그 가족이 영업이익에 맞먹는 보수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90세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돌아왔다고 70년 만에 고백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식에게 피해를 줄까봐 평생 숨기고 살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하셨네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 형식을 빌린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 담화에서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는 OBS 이수강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진실한 사람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본다는 말,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나라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확 갈아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 내재돼 있지요. 설마 야당으로 확 갈아버려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자, 그렇다면 자신이 밀고 있는 진실한 친박이어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거는 딴 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이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력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나라 발전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이 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이거는 수직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정부를 당이 비난을 하면 이거는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수평관계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과 청.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을 그 국정 목표 이거를 갖다가 실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당의 그 정강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힘쓰고, 또 당은 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서 이게 실현되도록, 그래서 나라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저는 그게 당청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과 청은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당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막 그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그 싸움은 그 최고의 관계죠. 국가 그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새누리당 신의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셨습니다. 안보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혼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였습니다.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저 국회 탓, 야당 탓으로만 일관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는 자평은 국민 감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연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습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반복된 남의 탓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도, 노동 5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가장 큰 장벽도 대통령 자신과 그에 무조건 충성하는 여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적절하지도 않고 위험하기까지 한 해법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조건 국회 탓이고 야당 탓이고 노동자 탓이라고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애둘러서 심판의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반국민이고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낙인 찍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스스로의 아집과 독선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 김정은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한 바 있는데 한국국방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직전까지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나온 2015-2016 안보정세평가 및 전망이란 한국국방연구원 책자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정보당국은 그동안 풍계리에서 북한이 언제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며 사실상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안이하게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정의당 팟캐스트 싱글벙글 국무회의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4일 전입니다. 네. 1월 6일 날 핵실험하기 4일 전인 1월 2일 날 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견한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에서 최근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4차 핵실험 또는 5차, 6차까지 준비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예. 이러면서 지금의 이렇게 깊은 갱도를 판단한 것은 핵 융합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전망을 냈고, 그래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실험 준비 또는 효과적 시기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핵실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 이튿날 3일 날 이번엔 국군 화생방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온 합동 화생방 기술 정보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굴착하는 활동은 핵 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호. 올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 야. 증폭 핵무기,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삼중수소를 제조하면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의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국군 화생방사령부. 날짜 빼놓고는 다 맞춘 거 아닙니까? 다 맞췄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가 재밌습니다. 네. 그 이튿날이 1월 4일이죠. 네. 이때 그 신년 인사차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부 기자실을 들려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국방부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한민구 장관한테 제가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아경제의 양락규 기자가 네. 장관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핵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도 아닌 기관에 추정에 불과하다. 그것도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기존 언론을 짜집기 한 얘기를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를 왜 하냐.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언론에 안 나간 거야. 이거 지금 단독 보도 때리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저기 기자실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예. 내일쯤 기사 쓴대요. 양락규 기자가. 그러니까 기사로 보시면 다 확인됩니다. 이거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 후에 어떻게 됐어? 뻥 터졌죠. 뻥 터졌어요. 수소폭탄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뻥 터진 거예요. 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것을 도비로 감당하겠다라면서 수정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보육 대란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르고 있다라며 말이죠. 이재명 시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법을 어기고 경기도민에게 빚을 지게 하면서까지 정부 일을 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가 이런 불법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냐며 남경필 지사의 행보는 중앙정부의 책임 논란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논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략적 책략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성남시에게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을 제의하라 이렇게 요구했지요. 그렇지만은 성남시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도가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재명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악마 등의 표현을 써가며 극렬하게 비난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전에 성남시 부도가 걱정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뭐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던데 부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부도 걱정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남시는 전임 정부가 졌던 빚 7,300억 중에서 네. 현재 4,500억을 그때 갚았고 그 빚 갚느라고 일부 부채가 늘어난 거 계속 연간 한 200억씩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갚으면서 복지를 늘리고 있으니까 네. 빚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도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고요.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했던 게 전임 시장 때 시절 제가 취임하면서 했죠. 바로 취임하면서 예, 지불 유예. 만에 빚을 4,500억 정도 갚았고 네. 그거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예. 저희가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어서 부도걱정 전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나라 빚이 막 작년에만 해도 68조 늘었다는데 네. 중앙정부 부도걱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남시 재정 자립도가 45%대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복지라는 게 지속성이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복지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성남시가 진짜 증세 없는 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온갖 부정부패, 그러니까 4대 강인이, 사원의견이, 방위비리가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낭비 요인,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세금 철저히 걷으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1년에 1,몇백억씩 빚을 갚았겠습니까? 예.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57%고 네. 또 전국 행자부 평가에 의하면 전국 가장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네. 중앙정부 예산도 지금 390조 가까이 되는데 네. 5%만 낭비 요인을 줄인다고 하면요. 20조 원 가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복지 지책할 수 있죠. 증세 없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다 가능합니다. 나쁜 짓이 4대 강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비서실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남의 주승용, 장병환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호남발 연수의 탈당이 현실화되자 주류측은 교체 대상이 된 의원들이 나간 것이라면서 파장 축소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나흘 연속 외부 인사 영입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남은 바꾸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은. 예. 그래서 변화라고 했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 이유는 그래야 이기고 예. 그래야 내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뭐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소위 바꾸라고 지적을 당했던 분들이 호남 또 의원들이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호남 민심은 바꾸라고 했고 교체 대상이 떠났으니까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것이 숙제이고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호남 민심이 저는 만들어줬다. 그래서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혁신이나 또 세대 혁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것이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떠날 사람이 떠났으니까 오히려 짐을 덜 셈이 되겠네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떠민 적이 없고요. 예. 그래도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당대표에 의한 인위적인 탈락이 아니고 합의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인재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이런 시스템에 의한 공천혁명을 합의했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시스템 자체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위 이제 패권주의나 폐쇄적 운영을 지적을 하면서 떠난 것이지요. 예. 그런데 특히 호남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교체율이 하여튼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예. 바꾸라고 지적한 증거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탈당을 하신 분들의 그 빈자리에 또 새로운 인재들을 예. 잘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호남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연일 새 인물을 발표하면서 탈당 후 폭풍 차단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8호 외부 인사는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인 김정우 세종대 교수인데요. 야당의 험지인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우 교수는 12대에서 15대 같은 지역에서 5번 출마해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배 강원도당 고문의 아들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욕근혜 대통령님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뒷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욕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외워서 소화하는 기자회견계의 페스탈 욕근혜입니다. 나 소화 다 됐어요. 아니, 종이로 프린트 됐을 대본, 그 대본에 다 적혀있을 질문일 텐데 특별히 기억력이 왜 필요합니까? 올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더니 왜 거짓말 하십니까? 다 짜고 치고 했더만요. 야, 네가 뭘 알아? 올해는 짜고 친 게 아니라 치고 짰어, 새끼야.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이야. 야, 그리고 뭘 질문할지 알아야 내가 성실하게 답할 거 아니니? 사전에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좋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성실하게 답했다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질문 받으면 예, 아니요 이렇게 답했냐? 이 새끼 이제 날 갖고 노네. 야, 역대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이렇게 성실하게 답했니? 그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생각 안 나십니까? 확인도 검증도 안 된 뜬 소문을 갖고 기자가 대통령에게 생방송 중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과거엔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말이든 무슨 질문이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땅을 매매했는데 이게 뭔가 의혹이 있다라면서 추궁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때 물어볼 질문으로서 합당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 기자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빨이 몇 대 정도 나갔어? 갈비뼈는 몇 대 부러졌고. 왜 대답을 못하지? 아,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죽었구나. 아니야? 아, 그러면은 국정원 앞마당에서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됐구나.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고문당하다가 죽었나? 어떤 고문당했지? 구타? 몽둥이 찜질?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어떤 고문이야?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질문을 던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이죠. 그 기자 지금 동아일보 사회부장입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야, 그 새끼 운 좋다. 나한테 물어봤으면은 일단 나는 이를 다 뽑아버려. 그런 다음에 손가락 다 분질러버리지. 야, 그런 새끼를 어떻게 면전 앞에서 두고 보니? 노무현 그 사람 귀먹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 오늘 그 기자회견 말이죠.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온통 야당 탓이더군요. 아니, 야당이 이유도 맥락도 없이 대통령 하시는 일 다 반대했다고 보세요? 물론 야당도 나름대로 명분을 갖춰보려고 이 구실, 저 이유 다 끌어왔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절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반대잖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야, 그리고 내가 정보가 많겠니? 아니면 야당이 정보가 더 많겠니? 판단 근거 누가 더 많냐 이거야. 야당이 많아, 내가 많아? 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인데. 글쎄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욕통령님 머리까지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발음이 좀 엉망입니다. 전력 폭격기를 전략 폭력기라고 하셨고요. 국가를 국개라고 하셨고, 성장 전략을 성장 전력, 그리고 개혁 과제를 개혁 과저, 그리고 노사정을 노소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실수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무슨 실언, 이런 실언이 다 있습니까? 야, 최용민! 그만해! 그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는 줄 알아? 아니, 제가 왜 최용민입니까? 왜 성을 가세요? 그리고 틀린 말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력 폭격기가 아니라 전략 폭력기, 그게 맞는다는 겁니까? 그래, 지상군에서 전략을 수행하면서 적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어. 로봇가 가가지고 싸대기 날리고 날라차기 하고,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야. 그게 바로 전략 폭력기야. 아니, 그러면은 국가를 왜 국개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국개 몰라? 국개? 국민이 개새끼다 할 때 국개. 아니, 대통령이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씁니까? 국민이 개새끼라니요. 비속어라니. 너 국기에 대한 맹세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몰라?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야, 굳게는 말이야 표준어면서 일반 명사라고. 모르면 잠자코 있어. 좋습니다. 그러면 개혁과제가 아니라 개혁과저는 뭡니까? 야, 그거는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개혁과저가 아니라 개혁과자야.
과자 알지?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쉬운 해고에 대해서 순응한 그런 노동자에게 퇴직할 때 하나씩 주는 개혁 과자. 어때? 나 자상하지? 엄마의 리더십, 요경수 리더십이라고 해줘. 그러면은 노사정과 노소장은 다릅니까? 당연하지. 여기서 노소장은 노태우 소장을 말해. 야, 노소장이 요즘 아프단다, 야. 또 딸 노관장 알지? 노소영 관장. 노관장도 아프대. 그러니까 노소장, 노관장 정말 아픈 사람들이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건 더 추궁하지 마. 알았어?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예전부터 욕근희 대통령님 말실수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꿀벌을 벌꿀로, 위장 전입을 위장 전업으로,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IS를 아이스로. 그만해. 야, 남의 연설 잘 듣지 않는 그 졸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듣게 하려고 일부러 말실수하는 거였다고? 너 나를 무시해? 나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대학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주라고. 알아? 좋습니다. 그렇게 뭐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낭중치주? 낭중지추요. 그게 뭐의 약자지? 뭐의 약자긴요. 있는 그대로 사자성어예요. 제가 풀이해드릴까요? 주머니 낭, 가운데 중, 뭐뭐의 할 때 지, 그리고 송곳추, 주머니 가운데, 뭐뭐의, 그리고 송곳. 이쯤 되면은 해석이 되시죠? 그래, 참 면고스러운 질문인데 그 낭 있지, 낭중지추할 때 낭. 그 낭이 그 음낭할 때 낭하고 같은 낭인가? 아, 음낭, 남자 음낭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 그렇죠. 뭐 그 음낭할 때 낭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해석이 얼추 되네. 남자 신체 한가운데에 있는 음낭 앞에 달린 것이 송곳과 같다. 아유, 근데 말이야. 아유, 그 중요한 게 송곳과 같다 그러면은 아유, 정말 안 됐네. 아유, 그렇게 얇아서 쓸 데가 있겠어? 길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낭중지추란 말은 아주 우울한 남성의 상태. 그러니까 혼이 비정상이고 육체도 비정상인 남자를 뜻하는 말 아닐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몰라, 이 새끼야. 그 기자회견은 왜 하셨습니까? 왜 하긴. 이렇게 해서라도 하루 종일 내 이름이 세상에 거론되잖아. 야, 좌빨들 내용 많이 하지? 말을 어버버하게 한다. 대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쇼한다. 뭐 이러잖아. 근데 말이야, 그렇게 날 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욕해도 너희들끼리 SNS에서 유통되고 마는 그런 뒷담화에 불과하니까 말이야. 절대 다수의 국민은 말이야,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한테 쩔쩔매는 기자들, 참모들, 이 사람들 보고 아, 저분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 버금가는 왕 같은 분이구나 라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국민 하나 둘씩 길들여져 가고 있어. 서둘러. 막차 타면 놓쳐요. 언제 막차가 올지 너 알아? 모르잖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결의 정치바며 정치부인 김태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입니다. 정치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무탈하게 아직까지는 큰 사고 안 치고. 너무 지금 사고를 안 쳐서 저희가 조금 도바심이 나는 상황입니다. 예. 론칭을 새롭게 하는 곳에서 무탈하다. 이건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분투를 띄워나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네. 또 한 번 존재감을 보이셨습니다. 최대의 그 명언, 어록이라면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예. 농담이시죠. 네. 농담이신데 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네. 그런 농담도 짜증나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농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뭐 마치 전혀 짜고 치는 것 없이 네. 날거 그대로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대본도 있었고 네. 어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이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놓고는 자기가 질문을 다 기억한다. 나 머리 똑똑하다. 이건 국민들 속인 거 아닌가요? 기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몇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기자단에서 먼저 사전에 질문지를 주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청와대 수석실이라든지 네. 대변인실이라든지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자들 질문자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각자 취재는 가능한 거죠. 네. 어느 기자님은 어떤 질문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예. 사전에 질문 내용은 그렇게 좀 취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충실하게 답변이 나오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 답변 내용 수준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미 이게 다 기자들 질문 순서라든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질문하실 기자님들 손 들어주세요. 그러고 기자들이 막 여러 명이 손을 든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완전히 기자들이 들러리 서고 연기하고 바람 잡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기자들이 또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좀 씁쓸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자, 국민에게 정치를 바꿔달라면서 국회 심판론을 강조했단 말이죠. 또 한 번 야당 탓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담화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담화의 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어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경제가 지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회를 압박을 하면서 이번에도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에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 이러한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내 얘기에 나의 이런 요구에 협력하지 않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해달라. 그 얘기는 이제 다름없는 거죠. 예.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이고 결국은 그게 선이고 결국 짐은 국가다. 그 얘기와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연설문을 써주고 코치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들어보면 글의 수준이나 격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별로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계속 자기 주장만 이제 강변하고 있는 글을 쓰시는데 정말 어떤 분이 스피치라이터인지 전 그게 아직까지 정말 계속 궁금하고 한 문제입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신년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희망의 화두를 던지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사실 대통령은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향대로 가면은 우리 좋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내 위기만 강조하고 아니 너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이겁니다. 아니 위기가 이렇게 대통령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협박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국가 원수의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으며 누가 여기 와서 경제 활동을 하겠는가? 이게 생각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가 못하시고 계속 6, 70년대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네. 월남 패망 말씀하시고. 월남 패망. 야, 이거 정말 중동의 그 열사의 땅에서 힘 흘리는 그 노동자들 얘기하고 이게 정말 옛날 얘기. 국제시장 옛날 그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가슴이 뛰지도 않고 그게 또 지지율이 40%가 넘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서 계속 저런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또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싶은데요. 어떤 뭐 국무회의나 해 오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소녀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난번에 그렇게 또 한 번 울린 그런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오늘 대국민 담화문에는 그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군요. 기자회견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상당히 강변을 했죠. 일단 뭐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다. 우리가 그걸 뭐 이전을 왈가왈부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고 일단은 어느 정부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한 그 합의다. 최선의 노력의 결과다. 이런 걸 이제 강변을 했는데 방금 전에 그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께서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번 합의가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미향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돼서 피해자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지급에 반대하면서 정부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지원금 액수를 더 높여가지고 생활 기반을 안정화시켰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일협정 문서를 모두 공개했고 민관 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노동자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 게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교토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방 후 처음으로 외교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작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서 노력을 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미향 대표는 설날에 선물 들고 오신 것 그런 걸 그 만남 속에 넣는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차라리 그러면 그 방문이 의견 청취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미리 말씀을 하지 그랬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선물만 떨렁 던지고, 그렇죠. 뭐 대화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순 다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게 논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 갖고 저희가 그 말의 그 맥락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현안이니까 하나만 더 따져보지요. 네. 박근혜 대통령, 북핵 실험 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북핵 실험이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은데 예.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 네. 휴전선에서 넘어온 그 탈북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예. 이것을 듣고 많이 마음이 동요가 됐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실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진실의 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유지하겠다고 했고, 네. 뭐 한미 공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예. 중국에는 사실상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니 무슨 뭐 중국이 하청기관입니까? 하청기관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뭐 돈 빌려간 나라도 아닌데 네.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쪼임 당하면서도 중국하고도 많이 가까이 지내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힘든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성의 표시 좀 해줘. 예. 좀 이렇게 좀 들렸어요. 그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적확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전화 좀 받아줘. 예. 예. 전화를 받질 않는데.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국민의당 이야기인데 박선숙 전 청와대 대변인, 환경부 차관이 이제 마지막 공직이었죠, 이분이? 마지막 공직은 참여정부 때 아마 환경부 차관이었을 겁니다. 참여정부 때 그랬고 예. 국회의원을 하셨죠, 18대 때. 예. 그렇죠. 민주통합당 시절에. 그죠? 네. 예. 그리고 이태규 씨, 이분은 새누리당에서 정치했던 분이고 친이명밖에 아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비서관을 하셨던 예.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지금 안철수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네. 이 사람을 거론하면서 안철수의 네. 정체성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이태규 씨가 아주 요즘 중용되고 있고 또 핵심 측근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창당 과정에서 예. 핵심 측근으로 박선숙, 이태규 이 분이 이제 중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박선숙 전 의원은 네. 이번에 그 사무총장 역할격인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창당 이후에도 사무총장까지 맡게 되고 예. 총선까지 지휘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예. 다른 그 현역 의원들은 뭐 김한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뭐 상임 부위원장, 문병호, 김동철 의원 이런 부위위원장을 이제 맡았는데 상임위원장은 한상진 교수죠? 예, 김한길 의원은 상임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고. 네,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위원장들이 예. 그 집행위원장에게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라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붙은 사람들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고 집행위원장이 사실상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실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선을 보면 윤여준, 박선숙, 이태규 라인.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진심 캠프 멤버들이죠. 예.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예. 이 사람들이 그 창당 준비 기구의 그 핵심적인 라인을 잡았다고 장악했다고 보면 된다. 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태규 씨하고 호남 탈당파 의원들하고 사이는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안철수 의원은 이른바 중원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예. 중도에 있는 어떤 부유하는 표를 이제 먹겠다는 전략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한상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뭐 이런 게 다 그런 그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태규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근데 중도가 안철수 손을 들어줄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게 나오고 뭐 15%에서 20% 사이까지 나오는 거는 어쨌든 기존의 정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던 중간층이 일단은 안철수 당의 국민의당의
일단은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안철수 의원도 그게 본인이 살 수 있는 생존 방식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호남 탈당파들을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교동에서 사람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박지원 의원도 원래 안철수 신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마다해가지고 못 간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그 나오기 전에 혁신안을 던졌잖아요. 예. 거기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을 주지 말자. 예.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예.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받았고 네. 지금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본다면 박지원 의원은 절대로 그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인 거죠. 이 원칙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다른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또 이야기했었는데 그는 확인이 안 되죠? 그거는 뭐 불만이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 예, 뭐 대략 그 논의된 내용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안 가신다고 그러시죠? 안 간다고 그랬죠? 일주일 후에 합류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야기가 또 바뀌었습니까? 제가 오늘 본 바로는 일주일 후에 합류한다. 아,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그제만 해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겠다 이랬었거든요. 네. 아, 그 사이에 또 이게 워낙 이게 가전적인 상황이라. 예. 그 원칙과 관련해서 뭐 또 다른 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유소 갔더니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더군요. 네, 생활료 네. 같고요. 예. 네. 자, 국제유가 하락. 이거는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회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도리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유가가 이제 오늘 배럴당 20달러대를 한번 봤는데. 예. 앞으로 더 떨어지면 1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뉴스의 제목이 10달러대 공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10달러대 공포. 공포.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이지 저지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지랄 저지.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예. 이게 그 환율이나 유가를 보면 일반인들 분들께서도 들으시면 네. 이게 뭐 올라도 지랄 떨어져도 지랄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예. 생각이 좀 들 법해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그런데 첫째로 우선 그 제 전제는 올해 한국 경제가 혹은 내년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데 대단히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 지금 언론이나 예. 우리 정부나 이런 곳에서 각종 퍼뜨리는 위기론을 보면 네.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하는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호도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유가 위기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 실제로 그 지난해 말에 삼성그룹이 그 임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했는데 2016년은 정말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심심해서 한 5년째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말에 무슨 워크숍을 했는지를 쭉 찾아봤더니 5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왜냐면 네. 정부나 재벌들이 한국 사회에 우리 경제가 올해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야 라고 위기론을 얘기를 하면 예. 한국 사회는 똑같은 반응을 기계적으로 보입니다. 위기니까 기업부터 살려야 되겠다. 예. 수출부터 살려야 되겠다. 네.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거의 한국 경제가 수십 년째 그런 관성이 있어서 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위기론을 얘기를 하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도 위기라고 하고 네. 유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위기라고 하고 네.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위기라고 하고 예. 오르면 오른다고 위기를 해도 다 먹히는 겁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임금 줄이고 노동자들 해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재벌들이 뭐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유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유가라는 것은 원래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 주가, 종합주가지수, 주식의 가격은 네.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선행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지표. 예. 예, 그러니까 경기보다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지금까지의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네. 내년에 더 잘 될 것 같아서 오르는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를 내다보는 선행지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유가는 전형적인 후행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서 네.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네. 유가는 왜 떨어지는 거냐면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신흥국가들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석유 소비를 못하니까 예. 석유가 잘 안 팔리다 보니 석유값이 떨어진 거고 예. 그래서 유가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았다는 그 결말을 나타내는 지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유가가 떨어졌다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것이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예.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그 멍멍이 소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개소리가. 예. 예. 이 뉴스에도 보면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네. 유가가 10%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예. 유가가 10% 하락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이 0.14% 감소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좋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 그런데 기사 제목은
유가 배럴당 10달러대 공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면 왜 안 좋냐? 근데 이 논리가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하락을 해서 디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늘 돈 쓸 걸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죠. 오늘 100원에 살 때 물가가 떨어지니까 1년 뒤에는 90원이 될 테니 오늘 살 거를 안 쓰고 뒤로 미루는 바람에 소비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논리의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멍멍소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물가가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 써야 될 물건을 오늘 사야 될 물건을 소비를 안 하고 이틀 뒤로 미룬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거지. 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내일 모레 소비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작년까지 세계 경기가 안 좋았다는 후행 지표인데. 후행 지표. 예. 근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유가 하락 때문에 안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한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삼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원화 가치도 낮고 유가도 낮고 금리도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삼저 현상이 있었던 때가 86년부터 89년까지 3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한국 경제가 가장 눈부시게 발전을 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한국 자본주의가 가장 꽃피었던 10년이 언제냐? 1987년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인 1996년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똑같은 원화 가치도 낮고 유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삼저 현상이 지금과 똑같은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지금은 맨날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7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87년도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6,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이때 그 하루 평균 44건의 노조와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임금 인상률이 정부가 그 해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9%였는데 19%를 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러니까 1988년에도 임금 인상률이 19.5%가 되죠. 그런데 이때 물가 상승률은 6.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빼도 실질 임금이 매년 14% 이상씩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기에 그 10년의 시기를 이 임금 상승률의 가이드를 쭉 따라가 보면 진위계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좀 많이 드려서 그런데 제가 진위계수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진위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진위계수가 1이면 그 나라의 국부를 한 명이 다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위계수가 0이면 그 나라의 국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골고루.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0.4가 넘으면은 되게 불평등한 거고, 뭐 0.5가 넘으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수치고, 이제 0.3이면은 0.3 이하면은 굉장히 평등한 나라다 이런 건데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었던 이 삼저 호황 시대에 1992년도 진위계수가 0.256으로 역사상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대부분 0.3을 밑돕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평등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10년 황금기 동안 우리나라가 항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 시기에 국내 총생산에서 내수가 차지했던 비중이 거의 10년 내내 60%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50% 중반까지 떨어지고, 이제 2011년에는 거의 50%, 이제 내수랑 수출이 비슷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삼전인데, 그때는 우리가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삼전인데 지금은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차이는 이상한 설명을 갖다 댈 것 없이 그 시기 삼전은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았고 그 시기의 삼전 때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 시기 삼전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비교적 충분한 소득을 올려서 내수 경제가 충만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 두 시기의 차이는 사실은 그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맨날 유가가 떨어지니까 위기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위기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예. 사실은 저는 작년에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예. 지금 여당이나 야당보다도 조금 더 저는 왼쪽에서 경제적인 현상을 보는 편인데,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야당 대표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얘기를 하셨었을 때, 예. 저는 그게 너무나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제1야당쯤에서도 네. 대기업주도 성장론, 재벌주도 성장론, 이게 네. 아니고 예.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제1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모토로 내세우기 시작했구나. 네. 그 말이 되게 반가우면서 네. 수많은 여러 가지 거짓된 선전들보다도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왜 87년의 3조와 지금의 3조가 똑같은 3조인데도 지금은 위기고 그때는 호황이었는지 설명을 하는 핵심적인 분야로 국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네. 우리가 롯데마트 이야기를 했지요. 네. 며칠 전에 네. 삼겹살 네. 이야기. 네. 엄청난 갑질의 롯데 이걸 고발하셨고 많은 네. 청취자분들이 여기에 네.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네. 롯데마트에서 해명이 나왔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법으로 따지면 네. 이제 2심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최종 심판을 받도록 넘어가서 예. 지금 상태에서 롯데마트는 자기들이 열심히 이런저런 해명을 하면서 네. 1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조정원에서는 48억 정도를 배상을 해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예. 롯데마트는 난 갑질한 적 없는데요. 네. 재심 받겠습니다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겨서 그런데 문제는 갑질 안 했다? 뭐냐면 그러니까 롯데마트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대면서 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태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는데 네. 이걸 갑질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네. 롯데마트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예. 우수 파트너사들과 예.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한마디에 좀 화가 나서 예. 롯데마트 기사를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선정을 했는데요. 제대로 걸렸네요. 예. 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롯데그룹이 자기들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예.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었다. 네. 이거는 너무 심한 자기 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을 붙이지 않고요. 예. 쭉 불러드릴 테니 과연 롯데그룹이 예.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예.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던 기업인지 예.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1988년도 네. 예, 롯데가 공정위 시정명령 1위였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 1위. 예. 그런데 2015년에 똑같이 이제 시간이 10몇 년이 지난 거죠. 예. 롯데그룹 불공정행위 역시 1위였습니다. 불공정행위 1위. 예. 예. 새정치연합 신하경 의원이 지난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2005년부터 10년 동안 네. 공정위 소관의 법을 위반한 건수 1위가 네. 삼성을 제치고 롯데가 당당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2014년에 롯데 홈쇼핑 임직원 24명이 예.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때 뇌물을 받은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예. 검찰 발표입니다. 네. 롯데그룹 직원들이 납품업체들한테 예. 나 그랜저 사는데 돈을 보태라. 네, 나 생활비가 필요하다. 네. 요 정도까지는 그냥 웃긴 건데 예. 이혼한 전처한테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예. 그리고 그 롯데홈쇼핑 대표는 네. 시가 2천만 원짜리 그림을 챙겼고 예.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니까 납품업체 직원들한테 내 주식 비싸게 되사라 이러면서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네.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진빚 1억 5천만 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검찰 발표입니다. 검찰 발표군요. 예, 그러니까 2014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프로야구 팀 중에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원정 경기를 갔을 때 이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훈련 안 한다는 걸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이 다 큰 선수들이 원정 호텔에 일락날락할 때 새벽 1시에서 7시 사이에 원정 호텔 CCTV를 이용을 해서 선수들 사생활을 감지를 합니다. 선수들 사생활을. 그 어제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것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선수들 인권은 뭐 진짜 개따위나 개한테나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뉴스만을 골라서 얘기를 한다고 하실까봐 제가 그 롯데그룹이 했던 좋은 일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롯데그룹이 언제 좋은 일을 하느냐?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중소업체들과 상생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때가 언제냐면 2012년에 재벌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했다고 사회적 여론이 너무 안 좋았을 때입니다. 또 좋은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롯데가 윤리헌장을 발표를 하고 협력사의 요청을 귀담아 듣는 리스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명 옴부즈만 제도를 발족을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4년 아까 그 롯데홈쇼핑 비리가 발표가 된 다음에 롯데홈쇼핑이 다시 방송 허가를 거의 못 받을 탈락 위기까지 밀렸었을 때 롯데가 이런 상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다시 방송 허가권을 따내죠. 작년에 롯데가 상생 2020 선포식을 열고 2020년까지 1,500억 원의 상생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면세점 대여가 직전이었습니다. 롯데가 무슨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나설 때는 모두 자기들이 사고를 쳐서 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하고 상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쭉 불러드렸던 뉴스는 다 지금까지 발표가 됐던 검찰 수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발표가 됐던 뉴스입니다. 드러난 것만 이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제치고 1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이 위반 상황이 1위라는 건 롯데의 갑질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롯데가 상생을 외칠 때는 그룹이 불리할 때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겹살 갑질 문제는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든 롯데가 과연 스스로 자기들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우수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는 회사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거의 뭐 살생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롯데. 살생 후 사기죠. 롯데. 살생 후 사기. 네. 참 이런 그 불공정 그리고 비인간의 자이언츠군요.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와 함께 오늘 또 경제 속살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만약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면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라면서 검찰로 하여금 전화하게 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몇 날 며칠 전화를 안 받으며 박동지를 애타게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끊어버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징계를 때려버리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박동지를 개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게다가 중국은 개통한 지 일주일 된 핫라인 역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시진핑이 박동지를 무시해서 눈물이 핑 돌도록 윤병세는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중국 것은 모든 것이 금기요 금물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중국집은 당분간 짜장면을 팔지 말고 볶음밥만 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짜장의 원료인 춘장은 생양파를 줄 때도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 영토인 만주, 즉 간도가 우리 땅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수년 내로 우리 땅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우리 군대를 보낼 것임을 엄포해야 할 것이다. 기왕 역사 교과서에다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며 역사 왜곡을 할 바에는 동북 공정에 맞서는 서북 공정도 만들어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모두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속국이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쪽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서해로 옮겨서 가끔 한두 번씩 원자로를 고장나게 해서 서해 바다 건너 대륙 중국을 수시로 긴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끝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백령도, 연평도, 서해 각 해수욕장에 대중국 확성기를 설치해서 기자회견에서 박동지가 중국에 대해 남긴 음성 메시지를 24시간 100세 인생과 함께 틀어야 할 것이다. 시진핑은 지금이라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한 과거를 석고대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월호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쌩까서 쌩감의 여왕으로 등극한 박동지에게 어설프게 쌩깠다가는 참혹한 결과를 부를 수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등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낮 기온은 0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 속에 이면도로나 산간도로는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다면서 출근길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 칼럼은 한겨레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는 제목의 박현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겠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 또는 외면하려는 태도로 읽힌다. 북핵은 이제 말조차 꺼낼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다. 북핵 문제가 발생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미국 의존증이 은연중에 퍼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미국이 과연 북핵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외 정책의 결정 요인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하고 싶다. 첫째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최종 목표는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란 점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아시아, 유럽, 중동 등 각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존재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도 세력 균형론적 정책을 펴왔다. 1930년대 일본 견제를 위해서 중국의 분할 통치에 반대했고 1950년대부터는 소련, 중국 봉쇄를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으며 1970년대는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 견제가 지상 목표가 됐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까지 삼각 안보 동맹으로 엮으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물론이고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쯤부터 중국에다가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핵 억지를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를 아는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뿐이다. 둘째는 미국이 대외 정책에도 민주주의적 결정 과정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국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많이 따진다. 북핵 협상 같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의제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의회의 영향력은 대외 정책에서도 막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업체 같은 이익단체 또는 다른 국가들이 의회에 로비를 하게 된다. 로비력에 따라서 대외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다르다. 남한이 미국에게 대화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보수 정부 들어서 대화를 방해하는 존재가 됐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유일한 압박 수단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 대한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미국은 신이 보낸 천사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어른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은 미국일 뿐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